1970년대 뉴욕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. 도시가 파산 직전이었고 모두가 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딱 한 사람, 한 젊은 부동산 개발업자만이 불타는 눈으로 이 혼돈을 보고 있었죠. 그 사람 눈에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고 폐허가 아니라 제국으로 보였던 겁니다. 이번 분석에서는요, 우리가 아는 그 정치인, 리얼리티 쇼스타가 되기 훨씬 이전에 그를 제국의 건설로 이끌었던 초기 부동산 거래 기술,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봐도 돼요. 이건 그냥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. 1970년대 뉴욕이라는 그야말로 용광로 같은 곳에서 단련된 한 남자의 거래 철학 그리고 생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. 그의 거래 철학이 견습생 시절부터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완성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거래의 귀재를 이해하려면요, 먼저 그의 아버지 밑에서 보냈던 수습 시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. 아버지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아들하고는 정말 다른 종류의 개발업자였거든요. 도널드는 아버지한테서 정말 철저한 비용 관리를 배웠어요. 못 하나까지 아끼는 법을 배운 거죠. 근데 꿈의 크기가 달랐습니다. 아버지가 퀸즈나 브루클린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것에 만족했다면 아들의 눈은 항상 저 강 건너 맨해튼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다 1973년에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주택차별 혐의로 연방정부한테 소송을 당한 건데요. 이게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어요. 바로 이 일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무자비한 새 멘토를 만나게 되거든요. 트럼프가 고용한 변호사는 바로 당시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로이 콘이었습니다. 이 사람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었어요. 정치, 마피아, 노조까지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 해결사였죠. 그리고 트럼프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. 한 대 맞으면 2배로 갚아줘라. 바로 이런 무자비한 전투법을 말이죠.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게 이후 수십 년 동안 그의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정치판까지 관통하는 핵심 행동 강령이 됩니다. 정말 일관되게요. 자,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초기 경험들은요, 결국 하나의 플레이북, 즉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전략집으로 체계화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책 거래의 기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. 그의 방법론을 꿰뚫는 핵심 원칙들을 한번 보세요. 여기 좀 재밌는 이중성이 보이지 않나요? 크게 생각하라면서 아주 공격적인 확장을 강조하는 것 같다가도 최악에 대비하라거나 옵션을 극대화하라 같은 원칙을 보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또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이 도구들을 들고 실전에 나선 모습을 한번 보시죠. 무대는 1970년대 뉴욕시입니다. 파산 직전의 도시. 이건 트럼프 입장에선 선택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협상 상대였던 셈이죠. 그는 다 쓰러져가는 호텔이라는 아주 취약한 목표물을 정확히 찍었습니다. 그리고는 신디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활할 것인가? 아니면 이 지역 전체가 슬럼으로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?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지를 주면서 상대를 압박한 겁니다. 결과가 어땠을까요? 그는 뉴욕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무려 40년짜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냅니다. 그 가치가 추정치만 4억 달러예요. 이 단 한 번의 거래로 그는 완전히 무명의 개발업자에서 맨해튼의 주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겁니다. 그랜드 하얏트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제 자신의 플레이북을 훨씬 더 큰 목표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. 바로 맨해튼의 심장 5번가였죠. 이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. 하나의 상징을 만드는 작업이었죠. 그는 사람들이 환상을 산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타워는 1980년대 부와 성공의 궁극적인 아이콘, 바로 그 환상 자체가 되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거래들을 학자들은 좀 더 분석적으로 들여다보는데요. 그러다 보니 협상 중에 트럼프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4가지 뚜렷한 역할, 즉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역할은 바로 관찰자입니다.
적을 알라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. 상대의 강점도 보지만 더 중요하게는 상대의 약점이 뭔지, 내가 파고들 지렛대가 어디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단계입니다. 그 다음엔 연기자가 됩니다. 그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요구하죠. 왜냐하면 설령 요구가 좀 깎이더라도 애초에 합리적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. 통제자의 역할은 상대방의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겁니다. 상대가 이 거래 말고는 다른 좋은 대안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협상에서의 내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. 마지막은 타겟자입니다. 이건 상대방의 입지를 아예 약화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상대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대안들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내 제안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.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1970년대 뉴욕 부동산 시장이라는 아주 거친 정글에서 만들어진 이 생존과 지배의 플레이북. 과연 이게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무대 같은 전혀 다른 판에서도 똑같이 통할까요? 그의 모든 행보를 이해하는 열쇠는 어쩌면 바로 이 초창기 시절에 전부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.